곧 예. 태풍이 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상하층이 분리가 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그란 게 하나 보이시죠? 네. 이게 상층 태풍이 이제 분할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나서 북한쯤에 가서야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호우 피해는 많이 없었고요. 바람에 의한 피해는 그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지 않아서 경미한 상황만 76건을 처리했습니다. 시간당 30mm나 50mm 또는 시간당 100mm의 이 발생 횟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강수량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도 한동안 지속되면서 우리는 가뭄과 폭우 또는 폭염과 폭우가 함께 동반하는 시기를 겪어야 된다는 이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이러한 잠재적 자연재해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수도권과 같은 이런 경기도 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상재해가 굉장히 좀 적거나 조금 더 이 안전한 지대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자연재해나 어떤 극단적 폭우들이 작년 8월 8일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자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인사이드 경인 진행을 맡은 김명섭입니다. 지난주 1950년대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태풍이 무려 20시간이 넘게 한반도를 종단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고 태풍이 경기도를 지날 때 그 세력이 약화돼 경기 인천 지역의 피해는 적었지만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이 북서쪽으로 이동해 경기 수도권을 지나간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기상 전문가가 언급한 대로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주변 기단의 변화로 경기 인천 지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폭우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은 지난주 태풍 카눈과 지난달 폭우가 남기고 간 재해 대응의 숙제를 전문가 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KBS 재난특보에 도움 말씀 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호우 방재를 맡고 있는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순환 구조 분야를 맡고 있는 경광숙 국가화재평가원 전문위원 나왔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장 교수님, 예. 한반도를 종단하는 태풍이고 예. 오랫동안 육지에 머물러서 인명 피해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됐는데 예. 지난달 폭우 상황과 비교해서는 다행히 피해가 적었어요. 예.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난 7월 달에 장마의 피해를 굉장히 크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잘 했고요. 이미 선제적으로 16,000명 정도를 피신을 좀 시켜서 위험지구에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대피시킨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기 강도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네. 거제도에 9시 20분에 들어올 때는 강의 영향 정도, 그러니까 초속으로 따지면은 초속 한 40m 가까이 정도 있었는데 오면서 굉장히 세력이 좀 약화돼서 서울을 지나갈 때는 상당히 속도도 좀 빨라졌고 그다음에
약화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 이번 태풍을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로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 이런 거죠. 7월 28일 정도에 괌인 해상 부근에서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서쪽으로 가서 이제 중국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일본 쪽을 좀 통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한반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고기압 세력의 한반도 주변의 고기압 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굉장히 커다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었고요. 왼쪽에는 중국 대륙에서 내려오는 티벳 고기압. 그러니까 이 양쪽의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방향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티벳 고기압 세력과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가운데 정도로 고를 따라서 올라오다 보니까 한반도로 왔는데 정말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를 정중앙으로 이렇게 통과한 것은 아마 극히 이례적이고 거의 처음이다. 50년대에 한 번 있었지만 그때는 뭐 큰 피해가 없었지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회전 반원이라고 하는 그 영향권의 반원이 한 320km 정도 됐거든요. 예, 예. 320km는 우리나라 한반도가 평균 폭이 300km 정도. 그러니까 목포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310km거든요.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딱 가운데에서 한반도를 소뚜껑처럼 이렇게 줄고 이렇게 훑고 갔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에너지, 즉 강풍과 폭탄적인 그런 물폭탄 같은 그런 호우가 그대로 많은 기간을 여기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이 퍼뜨리는 그런 상황인데 에너지를 많이 쓴 거죠. 그렇죠. 올라오면서. 다행스럽게 중간에 이제 한반도로 상륙하고 난 뒤에는 조금씩 에너지들이 떨어져서 상당히 좀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었고 또 정부가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을 한 그런 덕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경 의원님은 그 소방관으로서 그 35년 넘게 여러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해 오셨는데요. 최근에 극한 기상 상황을 맞아가지고 소방의 구조 대응 정책과 훈련 방식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소방관서에서 이렇게 어떤 기상 상황에 대한 거를 예보가 나오기 전부터 하절기에는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 가지고 별도의 특수훈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이르기까지 또 아니면 각 소방본부에서 각 분야별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어떤 훈련을 철저히 실시했고 또 동시에 비번자들까지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장비가 부족할 수 있어서 장비 보강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방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동안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난 다음에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좀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해서 현장에 나가 있고 또 현장에서 각 인원과 장비들은 미리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제적인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신속한 구조 활동이 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비번자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경기 북부 소방본부에 가보니까 사실은 비번자 없이 계속 지금 뭐 한 48시간을 이상을 계속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방관분들,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구조 대응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 교수님, 현재 근데 대피 상황 관련해 가지고 현재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강제적인 조항이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집이나 재산을 놔두고 떠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태풍 카눈만 하더라도 일본을 지날 때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을 지났는데 그 강도가 좀 세긴 했지만은 130만 명이 넘게 대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여러 곳을 통과했는데도 16,000여 명이 대피했어요. 선제적으로 대피한 인원이 16,000명이었죠. 예. 그러니까 지자체 대피 공고도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응한 분들도 이제 적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보면은 이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재해대책 본부가 구성이 되고 재해대책 본부는 주로 이제 아주 국가의 중차대적인 그런 재해대책 본부는 이제 국무총리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 재해대책 본부장이 되는데요. 재해대책 본부라는 것이 보통 심각 단계 이후에 사건이나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성이 되는 게 재해대책본부인데 우리는 사실은 사전 단계인 관심이나 주의 혹은 최소한 경계 단계 혹은 심각 단계에서 재해대책본부가 바로 발령이 돼서 그 재해대책본부장이 그런 강제 대피 명령이라든지 혹은 이제 유관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무슨 어떤 기관에 있어서 이렇게 협조받을 수 있는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제 협정을 할 수 있는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이런 재해 대책의 주의보라든지 경보 발령이 났을 때 첫 번째는 재해대책본부가 발령이 돼서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지자체 단체장이 임의로 발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책본부가 발령이 돼서 구성이 돼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재해대책본부장인 지자체 단체장이 명령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피 명령도 시키고 그다음에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출동 명령도 직접적으로 내릴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되지 지금은 협조 관계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될 게 아니라 미리 구성이 되고 그 대피 명령을 지자체장이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좀 이양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강제적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융통성을 재해대책본부장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오송 지하 참사에서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책임만 지게 되어 있지 권한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물으려면 권한도 같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경 의원님, 그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 노약자분들이라든가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선제적인 대피나 구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할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단 뭐 저 시골이나 지방에 계신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 또 아니면 사회적 약자분들이 그 어떤 침수와 관련되는 안전한 장소에서 기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그 환경 자체가 어떤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상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집중호우가 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 대피를 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자서 기동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조금 선제적으로 대피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 경보가 발령하기 이전에 주의보 때 이렇게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의 청년회라든지 부녀회 아니면 의용 소방대원들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피해서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지금처럼 어떤 집중호우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침수가 되더라도 최소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먼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 교수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미리 지자체장이 그 대피 명령을 내리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다면 이제 행정안전자치부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소한 이런 고민을 좀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네트워크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중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복지에 관련된 그 직접적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각각의 어느 분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또 어떤 분 며칠 동안 뭐 연락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바우처 제도 같이 되어 있는데요.
재해제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국에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반지하 가구에 그 재취약 지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국의 반지하 가구가 한 60만 세대 정도 되고 그중에 서울이 한 20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홍수라든지 이런 그 재해 취약한 세대가 한 15,000명 정도, 15,000 가구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15,000 가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바우처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자, 공무원이 됐건 아니면 관련된 어떤 부처가 됐건 부서가 됐건 아니면은 뭐 민간 봉사 단체가 됐던 각각의 담당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거나 주의보나 경계경보가 떨어지면 바로 달려가서 그분들을 대피를 시키거나 강제 피신을 시키거나 혹은 계속 끊임없이 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복지에 대한 바우처 제도가 있는 것처럼 재해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 의원님, 이번 태풍 사망자가 대구 군위군에서 발생했어요. 군위군 하천인 그 남천뚝이 터지면서 주민 한 분이 이제 뒤늦게 대피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셨는데 일단 뚝이 터지거나 물살이 밀려 들어오면은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단 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된다 그러면 좀 더 밖으로 이렇게 외부의 활동에 대한 거를 자제해 주시는 게 첫 번째가 되겠지만 일단 뚝 자체가 붕괴가 돼 가지고 들어올 때 자력으로 대피한다는 거는 아무리 빠르게 대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얼마 못 가서 물에 휩싸이게 되고 그 또 물 자체에 대한 거는 그 갇혀 있는 물 자체가 뚝을 통해 가지고 특정돼 있는 공간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속도 빠를 뿐더러 물이 물체에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와류 현상이라고 하는 회오리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또 성인들도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한번 쓰러지게 되면 못 일어납니다. 네.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탈출하고 안전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들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아니면 계단이라든지 뚝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금 현재 위치보다는 더 높은 데로 빨리 대피를 일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더 높고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을 장소로. 예. 그런 거 잡아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119에 빨리 먼저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서 지금 현재 위치보다 더 나은 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안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주변에 어떤 호우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인력으로서 막을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높은 장소에 이동을 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스스로에 대한 신체 안전을 먼저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구조 활동을 기대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고 혼자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피하시는 분들이 제일 피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물속에서 신발을 빨리 벗으셔야 됩니다. 물속에서 신발을 빨리 벗어야지 장화를 신고 있거나 운동화를 신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이긴다는 거는 물의 유속 자체가 맨발에 저항을 받는 거하고 신발을 신는 상태에서 저항을 받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이렇게 더 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빨리 물보다 높은 장소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경 의원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물살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는 어디를 이동하면 안 되고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가지고 이동을 하되 뭐 지지할 수 있는 거를 잡고 그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신지 않고 이동을 빨리 해라. 신발을 벗으셔야 됩니다. 신발을 벗으셔야지 이동하기가 더 편하고 좀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특히 호구에 대해서 전주 부분에는 잘못하면 감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전주로 올라가는 거는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좀 더 높은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제방을 넘쳤는데
혹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때는 뭐를 주의를 해야 됩니까? 일단 차량 자체에 대한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릴 때 차량을 이동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는 일체 금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안전이고요.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될 때는 저지대라든지 그러니까 하상, 좀 더 낮은 지역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금해 주시고 약간 더 높은 장소로 이동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흔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밖에 3분의 2 정도가 잠기면 문이 열기가 힘들고 시동이 꺼진다고 그럽니다. 시동이 꺼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선루프나 아니면 유리창을 내려야 됩니다. 문이 안 열리는 상태에서 본인이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선루프라든지 유리창을 내려놔야지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유리창을 못 내린다고 그러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루프를 열고 유리창을 내려서 그래서 그쪽으로라도 탈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체가 유속이 빠른 데 비해 가지고 물체에 부딪혀 가지고 생기는 와류가 성인이 지탱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물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대피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차 본네트 위로 올라가거나 차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빨리 구조를 하고 보다 더 나은 쪽에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리하게 대피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 와류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위험성을 못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물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홍수 때 유속이 한 초속 3m에서 한 5m 정도 됩니다. 3m 정도 되면 초속 3m 정도 되면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이렇게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고 지금 한 무릎 정도 차게 되면 지금 이제 차량도 말씀하셨지만은 무릎 정도 되는 정도가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잖아요. 그게 바퀴 한 3분의 2 정도 차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차문이 밀리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무게라는 게 135kg 정도를 들 수 있는 정도 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빨리 차량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무릎까지 차기 이전에 문을 열고 나오시고 또 차량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천과 제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이번 뚝이 터진 남천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하천 정비를 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된 하천이 많은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하천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 하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하천이 있고 수하천이 있는데 남천은 이제 지방 하천인데요.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 다 합쳐서 한 35,000km 정도 됩니다. 35,000km 정도 되는데 국가 하천이 그중에서 3,800km,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고 나머지 3만 km가 넘는 게 다 지방 하천인데 국가 하천은 하천 정비 개수율이 80%가 넘고요. 지방 하천은 한 50%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천에 범람을 시켜서 제방이라든지 지난번 오송처럼 그렇게 제방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지방 하천이에요. 그보다 이제 수하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방 하천이 50% 이하로 지금 개수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처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산이 많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천정비 예산이 지방하천 예산이 3년 전부터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이 됐어요. 국가에서 이양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들어오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다 싶어서 하천에 쓰는 하천정비라든지 그런 홍수나 제방에 쓰는 그런 비용을 안 쓰고 다른 데부터 먼저 쓰게 되어 있죠. 장 교수님, 잠깐만. 그 하천 정비 사업 명목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나 보죠. 그 용도는 이제 지자체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하천정비 예산으로 배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아, 그 전체 예산이 이게 하천정비 예산으로 딱 묶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하천정비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방균형특별 그러니까 그 균특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 완전히 그걸 넘겨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내가 이 전체에서 이 부분을 먼저 쓸 건지 이 부분을 뒤에 쓸 건지 그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하천 예산을 충분하게 잘 쓰고 있는지의 예산에 대한 어떤 그 감시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재해나 재난에 대한 부분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은 그 경기도 하천 정비 심의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예. 경기도와 인천의 지방 소하천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경기도는 그래도 예산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라서 다른 지자체, 광역지자체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고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2020년에 54일간의 큰 장마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많이 있고요. 아직 그 홍수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재해가 났을 때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 그 행정적인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단축시켜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인천시라든지 이렇게 좀 큰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의 행정 처리 시간에 또 굉장히 많이 걸려서 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뒤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태풍 카눈이 올라왔을 때 임진강이 좀 논란이 됐어요. 네. 임진강의 경우에는 이제 상류인 북한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해서 하류인 이제 임진강 군남댐의 수위가 올라가니까 방제 당국이 긴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을까요? 매년 여름이 되면 이제 그 임진강의 환강댐과 군남댐 문제 그리고 임진강 환강댐 방류 문제가 이번에 심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카눈이 올라가면서 10일 날 오후에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비가 만약에 많이 온다면 임진강의 위에 있는 환강댐이 방류를 시작을 했는데 10일 날 이전에 9일 날 방류를 했어요. 그 얘기는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전 방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방류를 해서 군남댐이 수위가 전체 높이가 군남댐이 40m인데 30m까지 높이까지 예.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군남댐하고 환강댐의 거리는 한 56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강댐에서 수문을 열기 시작해서 수문을 열면 방류를 하면 홍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안에 전부 다 방류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환강댐에서 방류를 하기 위해서는 방류를 할 때는 우리가 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북한하고의 협력 관계 중에 첫 번째는 방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미리 좀 방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09년도에 6명의 임진강에서 사고가 난 것도 환강댐이 방류를 했는데 사전 정보를 전혀 잊지 못하는 새벽에 방류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환강댐의 임진강의 이 공유하천의 문제는 방류에 대한 시기와 방류에 대한 사전 통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 정도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면 그래도 대비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진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하고 다른 어떤 재해 대응에 있어서 좀 다른 차원의 맞습니다.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진강은 공유하천이라고 하죠. 국가의 두 나라를 흐르는 공유하천이고 또 하나는 임진강은 바로 끝나는 지점에 서해 만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강댐에서 방류를 하고 서해 만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있는 파주 연천 지역은 딱 가둬져 있는 상황에서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협력 관계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 의원님,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제가 경기 북부 소방본부에 가보니까 임진강 수계에 대해서 이제 구조 활동을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천이 만약에 범람한다, 그럼 구조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1구, 19가 집중 호우 시에는 폭주가 되어가지고 불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소방본부에서는
이번에 119 수보대를 30회선씩을 더 수보대를 늘렸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운영하던 숫자보다는 더 많은 인원과 직원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전진 배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전진 배치보다는 수보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아, 구축을 예, 예. 했다는 게 먼저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임진강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위가 이렇게 상승할 때 대피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북부 소방본부 상황실에 지금 임진강의 그 적정 수위에 미리 경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 어떤 그 임진강 변에서 수위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거를 조금이라도 재산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거는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전제하에서 특수구조대원들을 거기에 차량과 인원을 미리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전진 배치라고. 저희들 이제 용어로 전진 배치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거를 전진 배치를 해서 중간중간에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어차피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수문 개방하면서도 통보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우리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을 전진 배치 아까 비번자들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비번자까지 같이 상륙하고 그 여기 지금 지나가는 그 시간대에 같이 배치를 하다 보니 직원들이 사전에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고 상승하면서 대피할 수 있는 거 대피시키고 또 안전 확보하고 순찰과 병행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즉시 출동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다 보니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소방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좀 선제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보라는 게 수위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북부 상황실로 직접적으로 이제 접수가 되도록 돼 있고 경보가 비상경보가 울리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 수위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24시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제 한강이라든가 임진강 본류, 한탄강 본류 이런 데서 이제 침수라든가 범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도시 하천 그리고 지하차도 침수가 많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겪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하천변의 이런 관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부분이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홍수가 나든지 아니면 집중호우가 이렇게 내렸을 때 그걸로 침수가 되는 걸로 해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에는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적절하게 효과를 이렇게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피해는 지금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류 피해. 그런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송 지하차도처럼 주변의 하천에서 공사하는 공사장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공사와 관련되는 시행청이라든지 또 아니면 시공사 아니면 주변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게 태풍이 온다는 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집중호우도 상당 이제 본래 그 예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보가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지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나중에 고친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빠른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예방 차원에서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조금 더 미리 운영이 돼야 되고 활동이 돼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라든지 저지대에 그 차도가 많지 않습니까? 차량에 대한 거를 대피를 방법을 몰라가지고 대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운전자분들이 어떤 침수에 대비한 그 어떤 차량 운영 시의 문제점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본인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숙지하고 계셔야지만이 본인의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탑승객들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본인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라도 차량 침수 시 탈출 방법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인지하고 계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계기로 예. 시민분들이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탈출 방법도 많이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 하천이 침수되거나 예. 그다음에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전에 예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 예. 부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홍수 나는 게 하천이 범람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도시에서의 배수가 되지 않아서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이제 특히 강남역 지하차도 같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천은 지금 하천 예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주의보 단계가 있고 경계 단계가 있고 더 이제 심각 대홍수 단계가 이렇게 해서 예경보를 발령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도시 침수, 즉 도시에 저지되는 예경보 시스템이 현재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이건 이제 시범을 올해 이제 해보겠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도시 침수는 어느 지역에 이 정도 비가 오면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는 좀 위험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경계 경보를 발령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죠. 지금은 극한호우만 지금 발령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올해부터 극한호우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누적강우리 50mm고 3시간에 90mm인데 그 정도 했을 때 호우 경보만 내리는 거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침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경보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시 침수 예경보가 도입이 돼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각 지역이 어느 지역이 침수되고 하는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시간과 비용은 좀 듭니다만은 그래도 당연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홍수 위험지도 그다음에 도시 침수 위험지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위험지도는 하천이 범람했을 때 내 지역까지 홍수가 범람이 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을 나타내주고 그다음에 도시 침수 위험지도는 만약에 배수 펌프장이라든지 하수 관로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고 큰 비가 왔을 때 내 주변에 어디까지가 침수될 수 있을 건가 이걸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에 또 다 되어 있지만 9개 구만 지금 공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천 예경보뿐만이 아니고 도시 침수 예경보도 반드시 앞으로는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이 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음에 이제 산사태 문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경 의원님, 지난달 그 경북 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많은 희생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산사태는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미리 대피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산사태가 발생하면은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해도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산사태가 난 다음에 구조 신고가 나오면 이미 이제 상황은 종료가 된 건데 그래도 미리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 혹시 그 자리에 남아 있다면 산사태가 난 자리에 남아 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혹시 뭐 팁을 주신다면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산사태 발생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119가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그 어떤 출동 중에 도로 장애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신속한 출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현장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실종자에 대한 구조, 즉 말해서 생명을 구조하는 것보다는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일단 출동하고 난 다음에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산사태 같은 경우는 그 증상들이 산사태 그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징후가 나타날 때는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고 특히 그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기상특보로 지금 계속 그 산에 그 함유량 즉 말해서 물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물이 산사태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하는 부분을 있죠.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에 도달하기, 즉 말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산사태 자체에 대한 거는
돌이라든지 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태에서 어떤 뭐 팁을 바라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예방대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돌이 굴러떨어진다든지 바위가 굴러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바람의 영향하고 상관없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흙탕물이 솟아난다든지 먼지가 올라온다든지 하는 거는 밑에 집안에 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건 산사태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변의 분들하고 빨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안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상특보에 대한 거를 귀를 기울이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예방적인 측면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피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특히 지방 같은데 또 산 중에는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연령층이 높은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위의 분들이 조금 더 도와주셔야 되겠죠. 혼자서 대피하는 것 자체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분들이 좀 도우셔가지고 그 산사태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를 해야지만이 생명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토론 초기에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피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호우 내리는 거는 어느 정도 내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어떤 산사태가 일어나고 아니면 뭐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침수가 된 다음에 대응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 교수님, 지난달에 산사태 피해 지역을 보니까 90% 이상이 그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구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경관을 바꾼 지역이었어요. 예. 그렇다면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그리고 산사태 예경보제 시급히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보완을 좀 해야 되죠. 지금 이제 산사태 예경보는 산림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지구를 발표를 하는데 거의 다 그 부분에서 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른 곳에서 나서 이제 많은 질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산사태 취약지구, 즉 산림청에서 그 지구 지정을 한다든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발표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연적인 요소, 즉 경사가 어떻게 돼 있다든지 토피가 어떤다든지 아니면 토양 함수율이 어떻다든지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데보다는 인위적으로 개발을 했다든지 뭐 임도를 놔서 그쪽에 도로 공사를 했다든지 절개지를 만든다든지 또 요새 뭐 펜션이라든지 주택단지를 많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소규모 단지로 펜션이나 주택단지를 개발한 부분 도로 공사를 한 거기서부터 출발을 많이 해서 그쪽이 많이 났거든요. 산사태가. 그래서 지난달 말로 제가 기억하는데 산림청에서 이제 지능형 예보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능형 예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자연적인 요인, 어떤 이제 산림에 대한 경사 각도라든지 토양의 어떤 안반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만 이제 했는데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계획이 됐다든지 최근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넣어서 이걸 예경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늦게나마 그 부분을 좀 환영을 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그리고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을 좀 동원을 하고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공사하거나 이러면 재영향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나요? 재영평가는 적은 유역보다는 좀 큰 유역,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을 할 경우에는 재해에 대한 영향을 감수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비나 장치 그리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개발을 하는 거죠.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를 여러 개를 개발하게 되면은 대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접해서 개발하는 부분도 좀 그 재해영향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산림청에서는 산지에 대한 부분만 관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관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산림청에서 받아서 같이 전체 연계해서 산림청에 대한 산지에 대한 예경보 시스템,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두 분 모시고 재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봤는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KBS 재난방송 위한 재원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KBS가 어쨌든 국가적으로 가장 큰 재난에 대한 그 예경보라든지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특히 주간 방송사로서의 재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는 그 웨더 뉴스라고 하는 그 기상에 관련된 뉴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24시간 방송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KBS가 이왕 국가의 재난방송에 대한 전문 방송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시간도 좀 더 많이 늘려야 되고 이런 방안을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광수 위원님.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침수가 됐을 때 구조 활동을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아우토모다가 지금 현재 순행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순행식은 엔진의 물로 그 열을 받는 거를 물로 식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로 식히다 보니 그 진흙이 들어가다 보면 그 진흙이 쌓이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엔진 열이 식히지 않아 가지고 엔진을 한 10분 정도 10분도 못 써서 거의 다운됩니다. 그래서 엔진을 떼어내고 노를 저어 가지고 지금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까? 정도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긴급 어떤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어느 뱃놀이 하듯이 해 가지고 인명을 구조한다는 거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행식보다는 공냉식, 즉 말해서 편판한 보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드에 공냉식으로 회전할 수 있는 호버크래프트나 그런 걸로 좀 전환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적은 인원 가지고 더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요구 조절을 구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씩 지적을 해주면서 보다 더 나은 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코칭 차원에서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대응 기관에서 더 효과적으로 인명구조 하는데 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가 재난방송 주관기관으로서 이 부분을 좀 잘 지적해 줘가지고 구조 활동을 도와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폭염 피해가 다시 늘고 있는데 가능하면 낮 시간에 30도가 넘는 기온에서는 야외 작업을 줄이고 건강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을 초까지 예고되는 태풍과 국지적인 극한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KBS 재난방송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